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작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외곽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신 69살 어르신의 진짜 하루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30년 넘게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지금 계란 몇 개랑 참치캔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이 어르신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드리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을 처음 만난 게 공원 벤치였습니다. 딱히 인터뷰를 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벤치에 앉았고 날씨 얘기하다가 밥은 드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누가 그 말을 해줬다고. 밥 먹었냐는 말. 그 한마디에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 올해로 69이십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방에 있는 게 딱 5가지입니다. 창문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TV 하나, 이불 하나, 그리고 어르신 혼자. 그게 다입니다. 이 방에서 이미 6년째 살고 계십니다. 아침은 늘 7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은 없어요.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더니 몸이 그냥 알아서 눈을 뜬다고 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TV를 켜는 겁니다. 뉴스 보려고 켰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뉴스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방이 너무 조용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야 그나마 이 방이 덜 비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는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소리가 필요하다는 말. 사람 목소리가 그리운 거잖아요. 세수하고 물 한 컵 마시고 나면 9시쯤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십니다. 딱히 운동을 격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걷고 거기 나와 계신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이랑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거죠. 날씨 얘기, 허리 아프다는 얘기,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그게 하루 중에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 말고는 입을 열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공원에서 나누는 날씨 이야기라는 게요. 10시 반쯤 집으로 돌아오시면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어제 남은 밥에 김치 얹어서 드세요. 아침은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입맛이 없어졌다고요. 사실 먹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게 점점 번거롭고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게 가장 외로운 시간 중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낮잠 1시간. 일어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TV를 보시다가 도서관에 가시는 날도 있어요. 거기가 좋은 이유가 따뜻하고
시원해서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지 않아도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된다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말을 안 걸어도 괜찮다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있고 싶다고. 저녁은 5시쯤 준비하세요. 밥 짓고 계란 하나 부치거나 참치캔 따거나 냉장고에 있는 걸로 드신다고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계란 몇 개, 먹다 남은 배추김치, 참치캔, 그게 다라고요.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나면 6시 반. 그 다음엔 또 TV입니다. 9시쯤 씻고 눕고. 이게 어르신의 하루 전체입니다. 월요일도 이렇고 화요일도 이렇고 주말도 이렇고 명절도 이렇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혼자 떡국 끓여 드셨다고 하셨어요. 추석엔 재래시장에서 송편 몇 개 사드셨고요. 그게 명절 밥상이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집을 상상하셨을 텐데 그 시절이 그립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잠깐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리운 게 아니라 미안한 거라고요. 그때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세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가셨어요. 거창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평생 그 자리에 충실하게 다니셨습니다. 그게 자부심이었다고 하셨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60 초반에 정년퇴직하셨고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국민연금은 매달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요, 부부가 아끼면 살 수 있겠다 싶으셨다고 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으셨다고요. 아내분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좀 쉬는구나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어르신이 설명해 주신 게 이거였어요. 직장 다닐 때는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집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어요. 아내분은 30년 넘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셨대요. 오전엔 친구들 만나고, 낮에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아내분의 하루였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흔들린 거예요. 아침부터 거실에 나와서 TV 보고 밥 달라고 하고 아내가 나가려고 하면 어디가 나도 가자 이러고 어르신은 그게 문제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무릎 탁 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남성분들 특히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아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집에 없었으니까요. 몰랐던 겁니다. 아내의 하루가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었는지, 그 루틴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은퇴 2년이 되던 어느 날 아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요. 어르신이 귀를 의심하셨대요. 30년을 같이 살았고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냈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아내분 말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르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설득하셨대요.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간섭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아내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으셨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했어요. 퇴직금 8천에서 절반인 4천이 아내분 앞으로 갔습니다. 아파트도 팔았어요. 2억 5천에 팔렸는데 대출 갚고 나니 1억쯤 남았고 그것도 반으로 나눠서 5천씩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손에 남은 돈이 퇴직금 잔액 4천, 아파트 정상금 5천, 합쳐서 9천만 원. 그 돈 들고 이 원룸에 들어오신 겁니다. 연금도요.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하게 되면 일부가 아내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많이 줄었고 기초연금 34만 원 합쳐서 한 달 수입이 80만 원이 채 안 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어르신의 한 달 전부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세요. 둘 다 결국 엄마 편이 됐습니다. 딸분은 아빠가 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다며 연락을 끊으셨대요. 어르신도 처음엔 억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나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일한 건데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됐냐고. 그 마음 사실 이해가 됩니다. 다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아들분은 처음엔 가끔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점점 뜸해지더랍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없고 어르신은 먼저 연락하면 될 텐데 선뜻 손이 안 간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싶고 짧게 끊으면 그게 더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는 편이라고요.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리면 혹시 아들인가, 혹시 딸인가 하고 봤는데 거의 스팸이거나 은행 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알림 소리가 들리면 일단은 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한 달 살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정비부터 말씀드리면요. 월세 35만 원, 관리비 평균 5만 원, 전기세랑 핸드폰 합쳐서 3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43만 원이에요. 80만 원에서 43만 원 내고 나면 37만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식비로 20만 원. 쌀 한 포대 3만 원인데 혼자 드시면 두 달은 간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마트에서 5천 원짜리 조금씩 사서 드시고 반찬은 계란이랑 참치캔이랑 김으로 해결하신대요. 외식은 거의 안 하신다고요. 그래야 맞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통비 3만 원. 경로 우대로 버스, 지하철은 무료인데 가끔 택시 탈 때 나가는 거라고요. 병원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매달 드셔야 하는데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한 번에 2, 3만 원 나온다고 하셨어요. 약 봉투가 방 한쪽에 쌓여 있는데 버리기가 싫어서 그냥 두신대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왜 버리기가 싫으신 걸까? 그냥 버리면 더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인 건지. 이발이랑 생필품에 5만 원. 다 합치면 76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빠듯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커피 한 잔도 생각해야 하고 옷 한 벌은 몇 달을 고민하신대요. 여름에 에어컨은 거의 안 트신다고요. 전기세 나올까봐 선풍기 틀고 버티신다고요. 겨울에도 난방은 최소한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복 두껍게 입고 이불 속에서 견디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추위도 참고 더위도 참으면서 살 수 있구나. 저도 몰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30년을 부장으로 일하시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 보내신 분이 지금 여름에 더위 참고 겨울에 추위 참으면서 사신다는 게요. 원룸에 들어오실 때 남은 돈이 9천만 원이었는데 6년이 지나면서 지금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매년 생각보다 돈이 나갔대요.
경비, 가전제품 수리비, 겨울 난방비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더 나오더랍니다. 지금 5천만 원. 이게 앞으로 이 어르신의 노후를 버텨줄 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어르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병원에 혼자 가세요.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고 이름 불리면 들어가고 약 받아서 나오고 옆에 아무도 없어도 이제 익숙하다고 하셨어요. 그 익숙해졌다는 말이 어쩐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익숙해진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여쭤봤어요. 돈이요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아닙니다. 돈은 줄이면 됩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라고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원에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그나마 좀 하는데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 집에만 있으면 입을 한 번도 안 여는 날도 있다고요. 그래서 혼잣말을 하신다고요.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나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말 걸 곳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참 솔직하고 참 외로웠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어떻게든 보낸대요. 공원 가고 도서관 가고 TV 보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아내한테 좀 더 귀 기울일 걸. 취미 하나라도 만들어 둘 걸. 아이들한테 좀 더 살가웠으면. 그러다 옛날 생각도 나신대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시절이 그렇게 싫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하셨어요. 새벽 2시, 3시 어두운 방에서 혼자 천장 보고 있으면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난다고요. 그 소리 듣다 보면 새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그려져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분한테 원망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처음엔 있었다고 하셨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오래 참았던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하셨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원망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어르신 눈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딸분은 꿈에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모습으로 아빠 불러주는 꿈이요. 깨고 나면 한참 멍하게 계신다고요. 아들분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시죠? 몇 마디 하다 끊어지지만 그날은 좀 낫대요. 뭐 드셨냐고 물어봐 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한다고 하셨어요.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한다는 게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르신이 크게 잘못한 게 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셨대요. 일 열심히 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맞아요. 어르신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걸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준비가 없으셨던 거예요.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아내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지, 친구는 있는지, 취미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나오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니더랍니다.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그게 더 중요했다고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시면서 집이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라 아내가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공간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있던 건 아내분이었던 거죠. 30년을 그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쌓아온 건 아내였는데 남편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 계세요?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어르신이 겪으신 일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행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요. 30년 동안 아내의 하루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 아이들한테 표현 한 번 못한 것, 취미도 없이 일만 한 것, 친구도 챙기지 않은 것.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30년 동안 쌓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어르신 이야기를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안에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 지금 좀 더 가깝게 지내세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냐고 한마디만 먼저 물어봐도 달라집니다. 함께 살면서도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사는지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나란히 앉아서 TV라도 같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요. 취미 하나 지금 시작해 두세요. 퇴직하고 나서 찾으면 늦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취미를 만들려면 이미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진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직에 계실 때 일과 상관없는 활동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동호회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요. 그게 나중에 외로움을 버티게 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친구 관계. 이제라도 챙기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연락할 친구가 없어요.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안 봤어도 괜찮아요. 그냥 잘 지내냐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건강 지금 챙기세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겁니다. 혼자 병원 가는 게 제일 서럽다고요. 아프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건강 챙겨서 아프지 말아야 하고 또 옆에 있어줄 관계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해요. 가족한테 좀 더 표현하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거 모릅니다. 어르신이 3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그런데 아니더랍니다. 가족도 사람이에요. 들어야 알고, 봐야 알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퇴근하시면 아이들한테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가요. 나중에 그 아이들 기억 속에 남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어르신이 도서관에서 책 찾는 거 도움받으셨을 때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유일한 대화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날은 덜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버틴다는 게 이 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날씨 좋다. 오늘 뭐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합니다. 5천만 원 남은 예금. 앞으로 조금씩 더 줄겠죠? 어르신도 그걸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으로 버티더랍니다. 공원에서 처음 보는 어르신이 날씨 좋다 한마디 해주면 그날은 좀 낫고 누가 안녕 한마디 해주면 그날은 덜 외롭고 그걸로 또 하루 버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몇 번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어르신이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어르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들한테, 특히 그 세대 남성들한테 가르쳐 준 건 하나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라. 그게 다였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 관계를 유지하는 법,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가는 법, 이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세대 남성분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힘드신 겁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이런 준비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도 이 어르신은 후회를 미래로 바꾸려 하셨어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은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진심으로 들려서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께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황혼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은퇴 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남성이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어르신이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도서관에서 조용히 앉아 계신 분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집어 드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이 어르신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거창한 말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잘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그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만든 저한테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누군가한테도 닿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요. 이렇게 오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오래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이 방이 조금 덜 조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조금 더 다가가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따뜻하게 한마디 더 건네세요. 오랫동안 못 연락한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취미 하나 오늘 검색만 해봐도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면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다고. 지금 여러분의 오늘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귀한 날들 중 하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50대의 은퇴를 준비하며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볼 예정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한 자식이 가까이 살면 이제 덜 외롭겠구나. 명절 아니어도 얼굴 볼 수 있겠구나.
몸이 아프면 금방 와주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식이 차로 15분 거리로 이사 오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먼저 쓰러지겠다. 오늘 이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62세 최정숙이라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그 감각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 가까울수록 부모가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도 잃지 않고 내 삶도 지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아들 부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화려하게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내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제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건 2년 전 초여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달리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 창원 중에서도 엄마 아빠 집이랑 차로 한 15분 거리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게 놀람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15분. 그 거리가 그날은 왜 그렇게 짧고 고맙게 느껴지던지 남편 박기영 씨한테 말했더니 평소에 무뚝뚝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웃으면서 그래, 가까우면 좋지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까워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고 며느리 이름은 수진입니다. 둘 다 맞벌이였고 아이가 둘이었어요. 위는 5살 여자아이였고 아래는 3살 남자아이였는데 그 애들이 이사 온 첫 주말에 손을 잡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 소란이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소리로 들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진짜 자주 뵐 수 있겠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제 가까우니까 덜 외롭지 하고 말했고요. 외롭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은 없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콕 짚어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말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탁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우체국 등기가 왔는데 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못 받아. 혹시 가서 받아줄 수 있어? 15분 거리니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린이집에서 하은이가 열이 있다고 연락 왔어.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로 못 가는데 엄마가 먼저 가줄 수 있어?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맞벌이 하면 힘들지. 이럴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하은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고 1시간 기다려서 진찰받고 약 타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이한테 죽을 끓여 먹이고 소파에 눕혀놓고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열은 좀 내렸어. 약 먹였으니까 걱정 마라. 그날 저녁 민준이 부부가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면서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중에 가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을요. 민준이와 수진이 둘 다 퇴근이 불규칙했습니다. 민준이는 영업직이라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수진이는 공공기관에 다녔는데 회의가 잦았어요. 아이들은 위아이 하은이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막 올라갔고 아래 준서는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하원 후 2시간 정도만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엄마, 오늘만 좀 봐줘. 엄마, 이번 주만 부탁해.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만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요즘은이 되었고 이번 주만이라는 말이 당분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민준이가 전화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바로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질문이 아니었어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괜찮냐는 말이 빠진 걸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나. 그렇게 넘기기 시작한 게 서서히 우리 삶을 바꾸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 기영 씨는 원래 아침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원 천변을 1시간씩 걷고 수요일마다 동네 친구들이랑 정해놓고 등산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루틴을 참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모임이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친목 모임도 있었고 성당 봉사 모임도 나갔고 한 달에 2번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 루틴이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영 씨가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아침에 준서 좀 잠깐만 맡겨도 될까요? 출근 시간이 조금 꼬여서요. 기영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신던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등산 모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가겠네. 기영 씨가 나직하게 말했고 저는 괜히 미안해져서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은경이랑 점심 약속이 있던 날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학원 시간이 좀 꼬였어. 딱 2시간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은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어렵겠다. 은경이는 웃으면서 알았어 했지만 전화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단체방에 약속이 잡히면 저는 먼저 애들 일정부터 확인하게 됐습니다. 갈 수 있을까? 혹시 그날 부탁이 오면 어쩌지? 그 불안이 약속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주말에는 민준이 부부가 잠깐 들를게요 하고 왔다가 아이들만 두고 나갔습니다. 장 좀 봐야 해서요. 근처에서 잠깐 업무 통화만 하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금방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 모른 채로 우리는 아이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준서는 배고프다고 울고
화장실 데려가고, 손 씻기고, 간식 만들고, 숙제 봐주고. 그날 저녁 민준이 부부가 돌아와서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다. 다 키워본 사람들인데 뭐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면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내 하루는 어디 갔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네 친구들은 변화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늦게 갔더니 은경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못 나와? 아, 민준이네 애들 좀 봐주느라. 가까이 오니까 더 바빠졌어. 그러게, 가까우면 좋긴 한데. 은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것만도 아니야.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또 힘들어. 그리고 덧붙였어요. 너희 부부 둘 다 생활이 있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활이 있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다 컸어도 부모가 참는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일정이 또 늘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학원 픽업이 진짜 애매해. 우리 둘 다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서.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럼 학원을 줄이면 되잖아. 민준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안 줄여요.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이 언제부터 부모 세대의 삶까지 흔드는 말이 됐을까요? 그날부터 우리 하루는 아이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 준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 태권도 학원 가는 날, 피아노 학원 가는 날, 저녁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우리 부부의 산책은 뒤로 밀렸고, 내 성당 모임은 빠지기 시작했고, 기영 씨의 등산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달력에 적힌 내 일정들을 보다가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모임 취소, 병원 일정 변경, 취미 수업 다음에, 친구 약속 다음에. 나는 언제 살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쁜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먼저 무너진다는 거요. 어느 날 밤 기영 씨가 방에서 나오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생활 없어지겠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 그래서 더 무서워서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만 좀 바쁜 거야. 애들 어릴 때만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 버텼는데 버티는 사이에 기영 씨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는다고 했고 계단 내려올 때 숨이 찬다고 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연세에 이렇게 활동량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에 과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어요. 하고 의사가 말하는데 기영 씨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부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좀 쉬어야겠지? 기영 씨는 대답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자 먹어도 돼? 준서가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기영 씨는 아이를 안아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기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내내 민준이는 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가 와서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 기영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게 도움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역할을 맡았지? 누가 우리한테 여기까지 해달라고 했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새벽에 가장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맡겨놓는 곳이 되겠구나.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 시간을 메워주는 기능, 빠지면 곤란한 기능.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돌봄이 확실히 버거워졌을 때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학원 픽업은 이제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구나. 그날 밤 기영 씨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우리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기영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몸으로 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포기처럼 들려서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돈이 나간 건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학원 픽업 도우미 비용 일부를 우리가 보태는 정도였어요. 민준이는 조금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직접 못해주는 대신이지. 이 정도야 뭐. 그 말이 괜찮다는 허락이 됐습니다. 몸은 확실히 편해졌어요. 비 오는 날 아이들 데리러 뛰어나갈 일도 없어졌고 시간에 쫓겨 허둥댈 일도 줄었습니다. 기영 씨도 다시 아침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밀렸던 모임에 조금씩 얼굴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은 좀 더 들어요. 학원이 하나 늘어서. 왜 늘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 설명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기영 씨는 숫자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숨 좀 돌려요 라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숨 돌리는 건 저쪽인데 우리는 어디서 숨을 돌리지? 어느 날 기영 씨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한 게 아니라 갈등을 돈으로 밀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밀어둔 시간이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도요. 동네 친구 하나가 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돈으로 덮기 시작하면 말할 기회는 없어져. 그리고 나중엔 돈 끊는 게 말 꺼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져.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준이 부부랑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관계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민준이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몸이 먼저 편해졌어요. 기영 씨는 다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나갔고 미뤄뒀던 탁구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도 한동안 빠졌던 성당 봉사 모임에 다시 나갔어요. 요즘 좀 살만해? 은경이가 묻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좀 조용해졌어. 조용해졌다는 말 속에 편안함도 있었고 이상하게 남는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됐고 전화벨이 안 울릴 걸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우리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래. 오기 전에 연락해. 그날은 일부러 반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 간식도 사두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이 바빠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서요. 주말 오후 민준이와 수진이만 왔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소리로 가려지던 어색함이 그날은 그대로 드러났어요. 차가 식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탁받은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 얘기하는 건 너희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기영 씨가 말없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이사 오고 나서 우리는 갑자기 바빠졌어. 아빠는 아침 운동도 자주 못 나가게 됐고 약속도 미루는 날이 많아졌어. 기영 씨가 조용히 이었습니다. 등산도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못 갔어. 민준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임이 많았잖아. 성당 봉사도 나갔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었는데. 그런데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하나씩 빠지게 됐어.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어. 몇 번만, 이번만.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더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몸으로 도와주던 게 버거워지니까 말은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그 말에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되니까 이상해지더라.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 들었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순간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기영 씨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안 돕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인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한참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우리도 말 안 한 게 잘못이야. 그냥 이제부터는 조금만 다르게 하자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돕고 그 외에는 우리 삶을 살게. 그게 서로 오래가는 방법인 것 같아. 민준이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미리 여쭤볼게요. 그날 대화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장 편해진 것도 아니었고 극적으로 해결된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부모가 자기 삶을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줄었고 미리 묻는 말이 늘었어요. 이번 주 정말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 인생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뒤에 있습니다. 넘어질 때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살짝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부르면 갈 수 있지만 부르지 않으면 우리 삶을 사는 거리. 요즘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릴까봐 미리 눈을 뜨는 일도 없고 아이들 일정부터 확인하던 습관도 사라졌어요. 기영 씨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천천히 넘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된 느낌. 처음엔 그게 낯설었어요. 기영 씨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어느 날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온 거구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사람.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오랜만일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에서도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이들 얘기, 누가 더 도와줬는지, 누가 더 힘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행 이야기, 몸 상태 이야기, 하고 싶은 취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보낸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밤에 열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는 사진이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갈까? 뭐라도 도와줄까? 그때 기영 씨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잠시 후 민준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저희가 처리했어요. 그 문장을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은 민준이와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대신 부담이 줄었어요. 엄마, 요즘은 어때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만 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요즘은 좀 나같아. 그 말에 민준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더 편해 보입니다. 부모가 항상 단단해야 한다는 생각, 항상 버텨야 한다는 믿음, 항상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 그걸 조금 내려놓았을 뿐인데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자식을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믿어주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은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는 거요.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시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래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요. 쓰러진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달력에서 내 약속 하나만 다시 적어 넣으세요. 오래 빠진 모임이어도 좋고 미뤄뒀던 병원 예약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칸이 내 하루를 되찾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는지 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